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질문 답변 가이드인데요.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면접 집중 과외처럼요. 단순히 이론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데브옵스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준비되셨죠? 바로 첫 질문 가볼까요? 첫 질문부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프로덕션 배포 시에 롤백, 그러니까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게 배포 자체보다 뭐랄까 10배나 더 느릴 수 있냐는 거예요. 코드 되돌리는 건 금방일 것 같은데 말이죠. 핵심이 뭘까요? 네, 그 핵심은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에 있습니다. 특히 상태를 가진 데이터, 그러니까 스테이트풀 데이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 같은 게 관련되면 확 복잡해지거든요. 아, 데이터요? 그렇죠. 새 버전으로 데이터를 바꾸는 거, 이걸 포워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래도 미리 계획하고 패스트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겨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거, 백워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바뀐 데이터를 이전 상태나 구조로 안전하게 되돌려야 하잖아요. 네네. 이게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렵고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잘못하면 데이터 정합성이 깨질 위험도 크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코드만 휙 되돌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그런 거군요. 이 스키마 변경의 어려움 관련해서 자료에 개인 프로젝트 경험담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얘기였죠? 아, 네. 그 젠기어 앱 배포 경험이었죠. 데이터베이스에 새 컬럼을 추가하는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되게 빨리 적용했는데 이걸 다시 롤백하려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새 컬럼에 이미 데이터가 막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이전 버전 코드는 당연히 이 새 컬럼의 존재를 모르니까요. 이걸 그대로 되돌리면 데이터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헉, 그럼 큰일 나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엔 미리 백업해둔 데이터를 다시 복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랄까, 이론과 실전의 차이죠. 무중단 배포하면서 스키마 변경하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고요. 와,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냥 새 기능 넣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됐을 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나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을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료에서도 앞으로도 배워야 할 방향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블루그린 배포할 때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아예 버전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코드 레벨에서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피처 플래그 같은 걸 활용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코드 배포 없이 그냥 그 기능만 딱 꺼버리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롤백하는 거죠. 오, 피처 플래그요? 네, 이런 전력들이 롤백 시간을 줄이고 좀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접근법들입니다. 야, 첫 질문부터 아주 실무적인 고민이 느껴지네요. 자, 다음 질문은 젠킨스 얘긴데요. CI/CD 도구로 정말 많이 쓰이죠? 여기서 공유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shared librar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그건 여러 젠킨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여러 프로젝트의 자동화된 빌드, 테스트, 배포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을 따로 모아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루비라는 언어 기반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코드 재사용이죠. 여러 서비스의 파이프라인 구조가 만약 비슷하다면 공통 로직들, 예를 들어 더커 이미지 빌드하는 거나 테스트 돌리는 거, 특정 환경에 배포하는 거 같은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딱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각 파이프라인에서는 그냥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다 쓰는 거예요. 함수 호출하듯이요. 아,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그냥 파이프라인마다 필요한 코드 복사해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서비스가 몇 개 안 될 때는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많아지면 관리가 정말 힘들어져요. 공유 라이브러리를 쓰면 일단 첫째로 코드 중복이 확 줄어들어서 파이프라인 정의 파일, 그 젠킨스 파일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간결해집니다. 네네. 둘째는 모든 파이프라인이 똑같은 라이브러리 코드를 쓰니까 전체적인 빌드나 배포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공통 로직을 수정해야 할 때 라이브러리 코드 딱 하나만 고치면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모든 파이프라인에 한 번에 반영이 돼요. 유지보수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복사 붙여넣기 했으면 그거 다 찾아다니면서 고쳐야 할 텐데.
그렇죠. 일일이 다 찾아서 고쳐야 하니까 실수할 확률도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이것도 자료에 보니까 직접 필요성을 느꼈던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학교 팀 프로젝트에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각각 젠킨스 파일을 열어보니까 도커 빌드, 테스트, 배포 로직이 거의 뭐 복부 수준으로 똑같이 반복되더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합쳐야겠다 딱 생각을 해서 바일스 빌드 도커 이미지 점 그루비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빌드 로직을 함수처럼 딱 정의해 놓고 실제 파이프라인에서는 그냥 빌드 도커 이미지, 내 앱 이름, 버전 1.0 이렇게 간단하게 호출하는 식으로 직접 구현해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수로 버전 관리하는 방식까지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죠. 어떤 불편함 때문에 이걸 써야겠다고 느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구조로 만들어서 사용해봤는지 직접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 지원자가 되게 솔직하게 아직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이걸 구축해본 경험은 부족하다. 그리고 그루비 언어 자체를 좀 더 깊이 공부해야 할 것 같다. 또 실제 기업에서는 이런 공유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앞으로 배우고 싶은 점, 학습 의지를 같이 드러냈다는 부분이에요. 그쵸. 신입이니까 경험이 부족한 건 당연할 수 있는데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혹시 너무 솔직하면 좀 자신감 없어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균형이 중요하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솔직함 자체는 좋은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기여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열정을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계획과 열정. 단순히 전임라는 어익이 아니라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고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자세를 어필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솔직함에 배우려는 자세를 더하는 것.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CI/CD 파이프라인이 실패했어요. 이럴 때 원인을 어떻게 찾고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질문인데요. 그냥 로그만 들여다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체계적인 접근법이 있을까요? 네, 문제가 터졌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딱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이 데브옵스 엔지니어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단순히 로그만 보는 것 이상이죠. 자, 1단계는 즉시 확인 단계입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젠킨스 콘솔 출력, 콘솔 아웃풋 딱 열어서 어느 단계에서, 스테이지에서 실패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에러 메시지가 뭔지 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시점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지 파악하려면 빌드 히스토리도 좀 살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코드 변경이나 인프라 설정 변경, 예를 들어 서버 업데이트나 라이브러리 버전 변경 같은 게 있었다면 그 변경이랑 파이프라인 실패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최근 변경사항 확인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2단계는 로그 기반 심층 분석입니다. 1단계에서 확인한 에러 메시지를 단서 삼아서 이제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로그에 could not resolve dependencies 이런 메시지가 보인다. 그러면 의존성을 못 찾는구나. 그럼 패키지.js나 폼.xml 같은 의존성 설정 파일이나 혹시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또 만약에 permission denied, public key 이런 메시지가 보이면 권한 문제네? 그럼 SSH 키 설정이나 인증서, 크레덴셜 설정이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에러 메시지 패턴을 보고 문제 원인이 될 만한 범위를 점점 좁혀나가는 겁니다. 참정 같네요.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네, 비슷하죠. 그리고 3단계는 원인 분류 및 검증 단계입니다. 분석을 통해 얻은 단서들을 바탕으로 문제의 진짜 원인이 코드 자체에 있는 건지, 코드 이슈,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 환경, 예를 들어 에이전트 서버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건지, 인바이러먼트 이슈, 또는 외부 서비스,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 저장소나 다른 API 서버랑 통신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건지, 네트워크 이슈, 이렇게 명확하게 원인을 분류하는 단계예요. 코드 문제로 의심되면 개발자 로컬 환경에서 똑같이 재현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환경 문제 같다면 에이전트 서버의 디스크 공간은 충분한지, 메모리는 괜찮은지, 설치된 도구 버전은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죠.
외부 서비스 연결 실패 같은 네트워크 문제라면 해당 서비스 상태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방화벽 설정을 점검해 봐야 할 거고요. 와, 진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그 개인 프로젝트 경험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노드.js 프로젝트에서 가끔 npm 인스톨 단계, 그러니까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과정이 실패하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걸 그냥 어쩌다 실패하나 보다 하고 넘긴 게 아니라 로그를 끝까지 파고들었더니 간헐적으로 네트워크 타임아웃 에러가 뜨는 걸 발견했답니다. 아, 간헐적인 에러가 잡기 어렵죠. 네. 그래서 npm 캐시 설정을 좀 조정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자동으로 몇 번 더 재시도하는 로직을 파이프라인에 추가해서 결국 해결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됐다가 아니라 왜 안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다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참 좋은 예시 같아요. 젠킨스의 시각화 도구인 블루오션이나 로그 검색이 유용한 그랩 명령어 아니면 도커 컨테이너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뭐 그런 디버깅 팁들도 언급됐었고요. 그렇죠. 그런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이랑 그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진짜 해봤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은 게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앞으로 로그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예를 들면 ELK 스택, 일리스틱솔치, 로그스탯이, 키바나 같은 중앙 로깅 시스템 구축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파이프라인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거죠. 아, 그런 시스템 구축까지 생각하는군요. 네, 이런 건 문제 해결 능력을 그냥 개인의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시스템적 개선 의지. 네, 좋은 포인트네요. 자, 다음은 아티팩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브옵스 얘기하다 보면 이 단어 정말 많이 듣는데 솔직히 저도 가끔 정확히 뭔지 왜 필요한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그리고 왜 아티팩트 저장소라는 게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티팩트. 네. 아주 쉽게 말하면 아티팩트는 빌드 과정에서 생성된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드 결과물. 네, 개발자가 열심히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필요한 파일들 다 묶고 패키징, 때로는 압축도 하고 해서 만들어진 실제 서버에서 실행하거나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최종 단위요. 예를 들면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짬 파일이나 워 파일 같은 거, 노드.js 프로젝트는 .tjtg 형태로 묶인 npm 패키지, 파이썬은 .whl 윌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아티팩트죠. 그리고 요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티팩트 중 하나가 바로 그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자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빌드해서 나온 최종 결과물 덩어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왜 굳이 전용 저장소에다가 따로 보관해야 하는 거죠? 그냥 빌드한 서버에 두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소스 코드에서 다시 빌드하면 안 되나요? 물론 빌드가 오래 걸리면 비효율적이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물론 빌드 효율성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것 말고도 정말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명확한 버전 관리랑 추적성 때문입니다. 아티팩트 저장소에는 예를 들어 내 서비스 1.0.0 버전 아니면 개발 중인 내 서비스 1.1.0 스냅샷 버전 또는 긴급하게 버그 고친 내 서비스 1.0.1 대시 홑픽스 버전처럼 명확한 이름이랑 버전 태그가 붙은 아티팩트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네. 덕분에 지금 운영 서버에 배포된 버전이 정확히 뭔지, 어떤 버전이 테스트 중인지, 특정 버그가 수정된 버전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 버전으로 딱 롤백하기도 훨씬 쉬워지고요. 아, 버전 관리가 확실해지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빌드의 재현성이랑 신뢰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번 소스코드부터 새로 빌드하면 빌드하는 환경에 아주 미묘한 차이, 예를 들어 OS 버전이라든지 설치된 라이브러리 버전 같은 것 때문에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검증이 끝난 아티팩트를 저장소에 딱 보관해두고 그걸 가져다 쓰면 어떤 환경에 배포하든 항상 똑같은
검증된 결과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즉,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 통과한 바로 그 아티팩트가 운영 환경에도 그대로 배포되니까 훨씬 신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환경 차이로 인한 문제를 막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효율적인 의존성 관리 측면입니다. 특히 여러 팀이나 서비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모듈 같은 게 있을 때 아주 유용한데요. 이런 공통 모듈을 아티팩트 형태로 저장소에 딱 올려두고 각 서비스에서는 그 저장소를 통해서 정해진 버전의 모듈을 가져다 쓰도록 강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서비스들끼리 서로 다른 버전의 공통 모듈을 써서 생기는 충돌 문제 같은 걸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공통 모듈 업데이트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버전 관리, 신뢰성 확보, 의존성 관리. 확실히 들어보니까 체계적인 개발과 배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자료에 보니까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스코드 관리 도구인 GitHub에 있는 패키지 저장소, GitHub 패키지즈를 좀 쓰다가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써보고 싶다 해서 오픈소스 아티팩트 저장소인 넥서스 리퍼지토리를 로컬에 직접 설치해봤다는 거예요. 네, 직접 설치해봤다는 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도커 이미지랑 npm 패키지를 다 한 곳에서 관리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 이런 편리함을 직접 느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JFR 로그, 아티팩토리나 소나타입 넥서스 같은 전문 솔루션도 있고 도커 이미지 관리에 특화된 하버도 있고 또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공하는 AWS ECR이나 구글 GCR 같은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고요. 네, 맞아요.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알고 있고 또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아티팩트를 저장하는 것 외에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관심까지 보여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자료에서처럼 저장된 아티팩트에 포함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아티팩트 스캐닝 기능 같은 거요. 보안 검사 중요하죠. 네. 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장소를 이중화하거나 재해복구 DR 전략을 세우는 것 등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다는 학습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건 아티팩트 관리에 좀 더 깊이 있는 측면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의 정말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이 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각 단계의 목표는 뭐고 또 어떤 기술들이 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세 단계는 소프트웨어를 점진적으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돼요. 먼저 빌드 스테이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아티팩트로 만드는 것. 딱 이거죠.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이제 서버에서 돌릴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자료에 나온 Node.js 예시를 보면 코드 실행에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다운로드하고 npm CI 같은 명령으로요. 만약 타입스크립트 같은 언어를 썼다면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변환, 컴파일하고요. 웹 프론트엔드 코드라면 여러 자바스크립트나 CSS 파일들을 하나로 묶고 크기를 줄여서 최적화하는 작업, 번들링, 웹팩 같은 도구를 쓰죠. 그리고 이 모든 결과물을 차곡차곡 모아서 최종 아티팩트, 예를 들면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아티팩트 버전 번호라든지 언제 빌드됐는지, 어떤 소스 코드 커밋으로 만들어졌는지 같은 식별 정보, 메타데이터를 딱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아티팩트를 만드는 과정이군요. 그럼 다음 테스트 단계는요? 자, 테스트 스테이지는 말 그대로 만들어진 아티팩트의 품질과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 종류의 테스트를 막 돌려보면서 코드에 문제는 없는지, 기능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단계죠. 코드 스타일이 규칙에 맞는지, 잠재적인 오류는 없는지 자동으로 검사하는 정적 분석, ESLet나 소나큐브 같은 도구를 써서요. 코드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함수나 클래스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단위 테스트, 제스트나 JUnit 같은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 모듈이 잘 연동되는지 또는 외부 시스템,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통합 테스트. 더 나아가서 실제 사용자 시나리오대로 서비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테스트해보는 E2E, 엔투엔드 테스트, 셀레니움이나 사이프레스 같은 도구를 쓰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와, 테스트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네,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강조했던 테스트 피라미드라는 개념이에요.
빠르고 실행 비용이 적고 격리가 잘 되는 단위 테스트를 가장 많이 작성하고 그 위로 통합 테스트, E2E 테스트 순으로 올라갈수록 테스트 개수는 줄이 돼 좀 더 중요하고 복잡한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 테스트 피라미드. 네. 효율적인 테스트 전략이군요. 그럼 마지막 디플로이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디플로이 스테이지의 목표는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검증된 아티팩트를 우리가 원하는 대상 환경, 예를 들어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 최종 운영 환경 등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안전하게, 그리고 환경별 전략이에요. 개발 환경은 뭐 좀 빨리 배포해서 피드백 받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쓰는 운영 환경은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배포하는 전략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운영은 정말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루그린 배포라고 해서 신버전이랑 구버전 서버를 동시에 띄워놓고 트래픽만 딱 전환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롤링 업데이트라고 해서 서버를 한 대씩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식 같은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포가 딱 끝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응답하는지 확인하는 헬스 체크나 핵심 기능 몇 가지가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지 아주 빠르게 점검하는 스모프 테스트 같은 걸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롤백 계획도 당연히 필수고요. 각 단계별 목표랑 작업들, 그리고 사용되는 기술들까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이 부분도 역시 실제 경험을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예시 중에 리액트 프로젝트 빌드할 때 도커의 멀티스테이지 빌드라는 기법을 써서 최종 이미지 크기를 무려 70%나 줄였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큐버네티스 환경에 배포할 때 환경마다 달라지는 설정값들은 컨피그 맵이나 시큐리스로 따로 분리하고 배포 명세 자체는 헬m 차트라는 템플릿 도구를 사용해서 관리했더니 효율성이 확 높아졌다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네. 특히 배포 끝나고 나서 컬 명령으로 간단하게 API 호출해서 응답 코드 확인하는 그런 스모크 테스트 예시 코드는 진짜 실용적이다 싶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떤 기술을 왜 썼고 그 결과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나 경험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설득력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좀 언급하면서 시야가 넓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파이프라인 전반의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컨테이너 이미지의 취약점을 지켜내는 등 또는 각 스테이지별로 성능 지표, 예를 들면 실행 시간이나 성능률 같은 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건지 아니면 테스트를 병렬로 실행해서 전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겠죠.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이군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주목받는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깃 저장소를 중심으로 배포 흐름 전체를 관리하는 깃옵스 패턴이라든지 아르고 CD 같은 도구를 이용한 선언적인 배포 방식 또는 카나리 배포할 때 시스템 지표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문제가 감지되면 알아서 롤백하는 그런 자동화된 롤백 전략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적용해보고 싶다는 학습 의지를 보여준다면요. 이 친구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최신 기술 동향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발전하려는 엔지니어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5가지 질문을 정말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네요. 저희는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에서 나올 법한 핵심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 전략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건 단순히 기술 정의만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의 실제 경험과 연결하고 또 부족한 점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룬 질문들은 단순히 이 기술 아세요? 이걸 묻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 또 코드를 어떻게 재사용하고 협업하는지 그 방식, 효율성 및 협업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 성장 가능성까지 데브옵스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여러 다면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티팩트 관리부터 파이프라인 디버깅, 다양한 배포 전략까지 데브옵스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폭넓은 영역을 다루는지 함께 엿볼 수 있었네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은 아시다시피 점점 더 자동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엔지니어 개개인이 가진 직관이라든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들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모든 것이 코드로 정의되고 완벽하게 자동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는 인간의 경험과 통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